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22페이지 문학이의 관점과 비평. 문학이의 관점과 비평이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문학이의 관점이란 바로 이런 거죠.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인생을 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기준을 평가할 때요. 주로 어떤 것을 잣대로 삼으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 아버지의 재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외의 배경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자,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서 평가하게 되면 이걸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거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을 외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실제로 문학 텍스트, 자, 우리가 이것을 작품을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자체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내재적인 거예요. 그런데 외재적 접근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작품을 쓰는 작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외재적 접근법이고요. 또는 그 작품이 쓰여 있는 시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외재적 접근법이에요. 또는요, 그 작품을 읽었던 독자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외재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학 이해의 관점을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자, 그 다음에 문학 이해의 관점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다시 외재적 접근법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데 현재 여러분이 보는 건 지금 현재 2페이지만 이것도 전공 서적으로 보면 한 권이거든요. 자, 한 권짜리를 묶어서 간단하게 우리 어제처럼요. 간단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부합니다. 자, 작가는 아무래도 자신의 의사를 작품 속에 표현을 하겠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표현론적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자, 독자는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해서 독자에게는 어떤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효용론적 접근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작품의 시대에는요, 그 시대 자체가 작품 속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작품에는 그 시대가 반영이 됩니다. 이걸 바로 반영론적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가의 표현, 시대의 반영, 독자에게는 효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 멘트들을 읽어버리시는 것도, 외워버리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작품을 따집니다. 내재적 접근법. 작품 외부의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외재적 접근법. 자, 작가의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독자에게는 효용이고요. 시대에는 반영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표현에서부터 독자에게 효용, 시대의 반영까지 한번 여기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공부할 때 편하거든요.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작가의 표현, 다음 독자에게 효용, 다음 시대의 반영. 아셨죠? 다시 작가의 표현, 시대의 반영, 독자에게 효용. 이제 그 용어를 알고 나면 오른쪽에 여러분 서울직 문제가 있어요. 23페이지인데요. 자, 예제 보세요. 다음 글에 나타난 비평 관점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는 현세적 삶을 살아가는 젊고 예쁜 여성의 변내 위에 종교적 지향성을 포기함으로써 번뇌의 종교적 극복과 지향이라는 주제를 밀도 있게 제시하려는 체크 시인이에요. 여러분, 시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작가예요? 시대예요? 독자예요? 작가죠. 그럼 작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답니다. 작가의 내면을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접근법입니까? 표현론적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2007년에 나왔잖아요. 우리 기본서 나오고 나서 2010년에 작년에 기본서가 7월에 나왔는데 그 뒷부분에 9월에 나왔었던 서울시 시험 문제 이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제가 기출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는 교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 이거 원래 중요한 거구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작가에게는 자 작가는 표현, 독자는 효용, 시대의 반영 이걸 외우고 가시는 게 전공서적 한 권을 읽고서 혼자서 막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자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느냐 마느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내가 수능의 언어 영역을 1등급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공무원 시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잘 잡았으니까 줄 긋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22페이지입니다. 1번 문학의 관점 내려가죠. 자 소가로 1번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론적 관점 같은 말 내재적 관점입니다. 제 첫 번째 문장 줄 좀 그어주세요. 자 작품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자족적 세계로 생각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오직 작품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작품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래쪽에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시면 자 정철의 관동별곡은 사음보 안정감 있는 율격 금강산과 동해 빼어난 경치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고 자 묘사라는 말 자체 또는 율격이라는 말 자체 또는 사음보라는 말 자체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표현론적 관점. 자 문학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아래쪽에 예문 좀 봐주세요. 예문 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안 박지원의 허생전은 무능한 양반을 풍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자 체크합니다. 작가의 의도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가로 3번입니다.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보고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용하는 관점인데요. 예문을 보세요. 흥부전은 신부 체계가 변동하고 빈부 간의 갈등에 첨예화된 체크 조선 후기 사회상 이게 중요하겠죠. 다음 소가로 4번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관점인데요. 예문 보세요. 윤동재 서신은 체크하세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이런 거구나. 일단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자체를 뼈대를 잘 잡아서 설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여기를 줄을 쫙 긋는 것과 먼저 줄부터 긋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나중에 뼈대를 잡아는 거 분명히 순서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핵심이 되는 줄기를 잡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서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아래쪽 예문까지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예제까지 푸셨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정확히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지는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갑니다. 가시면 문학의 표현 기교가 나와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문학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분량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란 여러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영역이 워낙 넓어서 근데 의외로요 줄기만 잘 잡아두면 의외로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도 말 것이면 그래서 쉽게 여러분 문제가 우리 내 것으로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수사법 중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랑 역설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찾아내셔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수사법이란 자체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기도 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수사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 고등학교 다닐 때나 또는 중학교 다닐 때나 이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확히 여러분 20문제 중에 한 문제란 말이에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20문제 중에 한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주로 이제 반어법과 역설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직유법, 은유법들 이제 몇 개 체크해 드릴 거니까 꼭 하고 지나갈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직유법은요. A와 B라는 사물을 끌어와서 연결하는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마냥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직유법이에요. 자, 나는 백합 같아요. 나는 장미 같아요. 그다음에 너는 장미처럼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처럼 같아요. 이런 말 있죠? 무조건 직유법이라는 거. 자,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을 또 다른 데 비유해서 연결한다든지 했을 때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마냥 얘만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래쪽 내려갑니다. 소가로 1번인데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직접적인 연결 방법으로 마치 흡사 가치처럼 양득의 연결어는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아셨죠? 자, 직유법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유법이 나오죠. 은유법은요. 그냥 A는 B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equal B. 그래서 거기 아래쪽 가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나는 짐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마리의 짐승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깃발은 아우성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정열의 여인이라 해서 파초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잎이 넓은 식물인데요. 잎이 넓은 식물에게 너는 정열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제일 마지막에 너는 정열의 여인. 근데 A equal B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시고요. 자, 여기다 또 우리가 집착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쉬운 것은 쉽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26페이지 가시면 의인법 있어요. 거기 아래쪽에 사람이라는 단어 찾아보실래요? 사람. 지금 공부하세요. 수업 시간에. 문학 파트는 저 혼자 따로 정리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해하시고 문제 푸는 스킬까지 수업 시간에 다 합시다. 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 의인법. 화류법은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화류법. 자,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쉽게 알아야 되니까.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요. 의자 있어요. 그쵸? 자, 의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를 쓰세요. 의자가 움직인다. 의자가 갑자기 움직인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화류법이에요. 그런데 자, 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의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힘들어. 이러면서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마치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의인법. 아셨죠?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인법 같은 경우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